당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빵. 네. 여러분 혹시 그 용어 중에서 디아스포라라는 용어 혹시 아세요? 디아스포라. 뭐 대표적인 디아스포라가 있다면 이스라엘. 옛날에 유대인들이 자신의 그 땅 이스라엘을 떠나서 전 세계를 돌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왔잖아요. 그 떠났던 이스라엘을 떠나 했던 어떤 그들의 모습들,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제 강점기에 또 우리 한반도를 떠나가지고 만주, 뭐 미주, 일본 등으로 떠나 했던 자신의 어떤 고향과 자신의 어떤 그 본거지를 떠나 했던 그 상황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편했겠죠. 낯설었겠죠. 차별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내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 그 디아스포라의 정신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디아스포라는 어떤 그 정치적, 사회적 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매일 아침마다 끊임없이 디아스포라를 한대요. 어제와 다른 이제까지 자신의 삶에 안주하고 있는 내 자신을 깨려고 하는 모습들, 거기서 나는 성장할 것이고 거기서 나는 발전할 것이고 거기서 나는 변화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삶 자체를 디아스포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와닿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내 일상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 스스로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 삶의 디아스포라. 여러분 지금 한번 정해 봅시다. 네, 이 강의 하나 듣기 너무 힘들잖아요. 이제까지 그랬잖아요. 자, 이제 내려놓으시고, 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디아스포라 공부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고려는요, 이렇게 호족의 시대를 거치면서 성종 시대를 거치면서 문벌 시대, 이제 안정화되는 모습으로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호족, 요 호족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문벌화되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자리를 잡는 거예요. 빵빵한 가문, 금수저 집안 뭐 이런 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종, 호족들을 성장시켜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게 호족과 풍수질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 선종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선종, 누구나 다 왕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 과정 속에서 뭔가 좀 개혁적인 모습이 보였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그들이 기득권이 된 거야. 이게 개혁을 외쳤지만, 그래서 성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디아스포라를 하지 않는 거지, 안주해버리는 것이, 그러면서 그들은 기득권이 된 거예요. 자, 이 기득권이 되면서 이제는 누구나 왕이 될 수 있어 보다는 나만 왕이 될 수 있어, 나만 하는 거야, 이런 쪽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좀 더 있어 보이는 거, 산속에 들어가지고 참선하면서 그냥 있는 것보다는 뭔가 좀 화려하고 버적버적한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있어 보이잖아요. 원래 이렇게 불교는 그런 게 아닌데 그 불교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결국 이 선종보다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종 쪽에,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아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뭐 이런 것들에 어떤 그 지식의 향연이라고 할까? 뭐 어떤 그 교종 쪽이 좀 더 유행을 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초창기는요, 고구려 이름만 딱 들어도 고구려 계승식, 북진정책, 태조왕건의 북진정책, 이런 모습들이 보였지만 이제 기득권이 됐으니까 굳이 누구랑 충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고구려 계승보다는 신라 계승 쪽에 좀 더 가까운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변하네. 이런 어떤 그 변화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문벌, 호족 시대에서 문벌 시대로 넘어간 어떤 그런 배경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문벌의 어떤 이 시대에 이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 있다고요. 특권. 자, 그 특권이 뭐냐면, 자, 보세요. 자, 먼저 정치적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
음서제라는 게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 이 음서제는 뭐 골품제의 골품제, 고대 골품제의 어떤 그 유사한 어떤 폐쇄적 신분제도의 어떤 그 모습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음자가 뭐냐면 왜 그 조상의 음덕을 받아, 조상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아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상의 영향을 받아서 오품이상 그 집안에는요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광종대 과거가 처음 도입됐잖아요. 이제는 과거 시험을 통해 가지고 관직에 올라가야 되는데 과거 시험 보지 않고도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고위 공무원 자제들은 시험 보지 않고도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 뭐 물론 골품제보다는 그래도 좀 덜합니다. 이 고려 사회가 골품제는 그냥 무조건 경주 김씨 그들이 다 높은 고위까지 다 그들이 가져갔잖아요. 그거보다 좀 더 완화됐지만 과거제라는 게 있으니까 여전히 이런 어떤 모습들은 남아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뭐냐면 또 여기 보세요. 공음전이라고 있죠. 음전. 이게 또 조상의 음덕. 토지예요. 조상의 음덕을 받아가지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품 이상. 오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의 자제로 태어나면 공음전을 받습니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얘 열심히 일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아빠가 고위 공무원이래. 태어났더니 나 고위 공무원의 금수저 아들이야. 그러면 이제 공음전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먹고 살 게 오품 이상의 집안에 태어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려 시대의 어떻게 보면은 그 귀족적 성격이 아니겠느냐라고 바라보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물론 문벌이 모두 오품 이상은 아닙니다. 오품 이상 아니어도 문벌은 그냥 문벌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조건 자체가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벌이라면 이 정도의 특권들은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 말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를 보면요. 끼리끼리 결혼하는 거, 자기들끼리 심지어는 근친혼까지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건요, 근친혼을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의 시선 속에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근친혼이야. 근데 이 당시엔 또 이런 것들이 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관료적인 성격, 관료적 성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 것이지 그 대가로 월급을 받는 것이지 이런 어떤 성격들도 많이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과거 시험 봐가지고 관직에 나가는 거예요. 광종 때 쌍기의 건의에 의해서 이게 처음 시행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관직에 나간 관리들, 그 관리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그 일을 한 대가로 받는 토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전시과. 이건 내가 설명드렸죠. 그 품에 따라 가지고 전지와 시지를 받는 제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대 토지 제도는 정전과 민전을 제외한 모든 토지 제도의 이름, 관료전, 노급, 역분전, 전시과, 과전법 모두 수조권을 준 것이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아셨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에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근데 어쨌건 간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다 보면 그 사회는 당연히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떤 문제들이 생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이 문벌, 이 시대 속에서 이제 권력이 한 곳으로만 집중이 되니까 욕심들이 생기는 거야. 응? 내가 한번 왕이 되어볼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자겸이라는 인물이에요. 자, 이 이자겸은요, 보세요. 인종, 왕이죠. 인종의 장인이에요. 인종의 장인. 그리고 인종의 외할아버지예요. 근데 이자겸 같은 경우에는 권력이 뭐 어마어마하겠죠. 왕의 외할아버지에다가 왕의 장인까지 되니까 그 권력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친혼, 폐쇄적 통혼권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계속해서 집적하다 보니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뭐 왕이 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서 결국 이자겸의 난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이 척중령과 함께 난을 일으켰는데
척준경이 이제 배신을 때리면서 결국 이 이자겸의 나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걸 보면서 이제 호족 사회에서 문벌 사회로 넘어왔는데 이 문벌 사회의 어떤 모순들이 쌓이게 되면서 이제 흔들거리고 있구나라는 걸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갖고 놓지 않으니까.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이자겸의 나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이 개경을 중심으로 한 그 문벌들은요, 음서, 공음, 폐쇄적 통합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계속해서 손에 쥐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거야. 이 손에 쥐지 못한 사람들은 뭐야, 왜 다 쟤네들이 다 해먹는 거야. 불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개경 그 밖에 있는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니 그게 바로 묘청, 묘청을 중심으로 한 서경파들, 서경파들, 이 서경파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종 때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서경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묘청이나 정지상, 묘청은 이제 승려예요, 승려. 네, 승려인데 이 서경의 풍수지리 이제 개경의 기운은 세했다. 이 새로운 기운이 서경에 평양에 일어나고 있다. 이 서경천도 운동 불교 승려니까 불교와 풍수지리설을 이용해 가지고 나왔는데요. 고구려 계승 의식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경은 어디예요? 고구려 장수왕 때 고구려 도읍이잖아요. 평양, 그죠? 고구려 계승 의식 당연히 있는 거예요. 자주적입니다. 그리고 당시 금나라, 당시 이게 왜 배경이 뭐였냐면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사대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야, 고려, 우리 금나라한테 너희들이 섬겨야 되겠어. 조공 바쳐.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집권 세력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굳이 싸워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집권 세력들은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자. 뭐 이런 어떤 생각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서경 세력들은 고구려 계승 의식, 그죠? 다르잖아. 금 정벌을 주장하고 있더라 라고 합니다. 금국 정벌, 금을 공격하자. 뭐 이런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 자, 이런 어떤 서경파를 진압한 세력이 누구냐면 당연히 개경 세력들이죠. 그 선두에 섰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김부식입니다. 김부식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라 할 수 있는 삼국사기를 저술했던 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 김부식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서경 세력들을 진압하게 됩니다. 김부식은 유학자라고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보이는 것만 쓴다. 보이지 않는 것, 기적적인 것, 이거 쓰지 않는다. 단고는 그래서 빠진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유학 세력들. 자, 여기는요. 당연히 신라, 계승, 의식, 뭐 김씨도 경주 김씨입니다. 김부식도요. 그래서 신라, 계승, 의식적인 어떤 모습이 있었고요. 금에 사대하는 모습들, 금에 사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개경파의 공격에 의해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역시 실패합니다. 근데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이렇게 개경 세력들이 자신들의 권력들을 꼭 쥐고 손에 꼭 쥐고 이걸 놓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세력들은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순적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이 역사학자 신채호라는 인물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 신채호의 그 저서 중에서 조선사 연구초라고 있어요. 이 조선사 연구초에 뭐라고 썼냐면 그러니까 신채호가 봤을 때 왜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되었을까? 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까? 그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 조선시대 때 그 문약한 유학자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 조선시대 이 500년을 이끌었던 문약한 유학의 출발은 또 언제냐? 또 거슬러 올라가 보니 바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서 이 문약한 유학파들이 승리하게 되면서 이 활발했던 진취적이고 개혁적이었던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우리는 결국 이때부터 문약한 유학의 시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조선을 거치면서 이렇게 일제강점기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낸다고요. 그래서 이 신채호는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있었던 그 시점 일제강점기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니까 한 1000년이 걸려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조선 역사 1000년의 제1대사건. 네. 조선 역사 1000년의 제1대사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순은 쌓이는 거야. 이 개경 세력들이 이렇게 권력을 장악하니까 계속해서 모순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야. 모순이 쌓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완전히 그냥 아나무인격이 돼요. 이 김부식의 아들이 누구냐면 김돈중이야. 아버지가 이렇게 어쨌건 반란군을 진압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빵빵하게 잘 나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기고만장해진 거야. 자식들이 조심해야 돼. 이 아버지 잘났다고 거기에 힘 빡빡 주고 말이지. 김돈중이 당시 무관이었던 군인이죠, 군인. 이 정중부가 이 또 수염을 그렇게 귀하게 잘 길렀나 봐요. 굉장히 그 정중부의 수염이 멋있었나 봐. 그런데 이 김돈중이 수염이 멋있네요. 좀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더니 갑자기 촛불을 가져와 가지고요. 그 수염을 태워버려요. 미친 거 아니야? 어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중부가 정말 열이 받을 대로 받았죠. 김부식한테 항의한 거야. 도대체 아들내미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 이거 가만 내둘 거냐? 라고 하는데 뭐 김부식이 뭐 그냥 또 왕 이렇게 압박해가지고 또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과정 속에 정중부 되게 열받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왕을 데리고 이제 수박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옛날에 씨름 비슷한 건데 손으로 하는 턱턱턱 뭐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이소응이라고 하는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노인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이 노인 장군이 이제 이 수박회를 하다 보니까 힘이 딸릴 거 아니야, 젊은 장수한테. 그래서 굉장히 이성이 좀 이제 몰리자 아주 젊은, 역시 이것도 문관이야, 문관 한뇌가 야, 너 그거밖에 못해? 한참 높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군인들을 무시한 거야. 한참 서열상도 높아요. 뺨을 때려요. 이거밖에 못해? 하고 뺨을 때리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막가자는 거죠. 네, 이쯤 되면 거의 뭐 막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손에 쥐고 있는 그놈의 권력이 뭔데? 그 알량한 권력, 이 권력 흔들면서 자신들이 기고만장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제 선을 넘은 거예요. 네, 그죠? 결국은 이런 기득권 세력들의 그 갖고 있는 어떤 그 권력, 놓지 않으려는 그 권력이 일순간에 와르르르르르 무너지게 됩니다.